정치적 화제는 대개 공개적인 불씨로 시작되지 않는다. 수년간 쌓여온 연료가 한순간에 작은 불꽃으로 폭발해 아무도 끌 수 없는 거대한 불길로 번질 때 시작된다. 공화당 전략가 안나 나바로가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녀는 단순히 그 시점의 위기를 논평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년간 계산된 방치, 치밀한 조작, 그리고 거듭된 거짓말이 마치 가정의 상식처럼 굳어진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녀가 생방송에서 던진 한마디는 정치판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무게를 지녔다. 5단계 경보 화재를 컵 한 잔에 물로는 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화재는 건물이나 숲을 태우는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당의 신뢰를 집어삼키고 정치적 동맹을 부식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이 묻어두고 싶어하는 비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불길이었다. 이 장면에는 묘한 불편함이 있었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년간 그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부서지지 않도록 굴려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바로는 이미 근본부터 썩어버린 것을 고치는 일을 포기한 듯 보였다. 그녀가 말하는 화재는 전주나 전월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 불씨는 도널드 트럼프가 음모론을 부추기고 상상의 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험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붙었다. 두려움을 키우고 악역을 만들고 자신을 유일한 영웅으로 내세우는 것은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완벽한 공식이었다. 하지만 그런 공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나바로가 말한 괴물은 막연한 혼돈을 비유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두운 이야기와 의혹에 목마른 채 공식 입장을 의심하는 이들을 공격하도록 길러진 서사로 형성된 대중이었다. 이 집단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길러졌고 분노와 의심이라는 사료로 끊임없이 먹여졌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들의 놀라움 속에 그 대중은 자신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불어넣은 그 남자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불길의 새로운 연료는 도널드 트럼프와 제프리 앱스타인의 관계였다. 그동안 절반짜리 답변과 연막 속에 가려졌던 이 문제는 이제 독립언론의 주변부를 넘어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채널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해지고 있었다. 나바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히 언급한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얼굴만 아는 사이로 축소할 수 없는 오랜 관계를 묘사했다. 10여 년이 넘도록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나란히 파티에 참석하고 결혼식 같은 중요한 개인 행사에도 함께했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과 공적 기록이라는 시각적 증거도 있었다. 그저 아는 사람일 뿐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대중의 지성을 모욕하는 수준이 됐다. 그렇다면 왜 나바로의 발언이 그렇게 무게 있었을까? 그것은 예상 가능한 정치적 적대자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분노한 민주당원이나 좌파 활동가의 미리 준비된 연설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 내부를 잘 아는 인물로 자신의 진영 인사를 방어한 적도 있고 지도부와 교류하며 어떤 진실이 대중 소비용으로 어떻게 가공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외부 비판에 늘 의심을 품어온 사람들의 눈에도 더욱 위험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괴물을 언급하며 나바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트럼프에게 지지층의 충성심은 가장 큰 무기였다. 그러나 충성심이란 과장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만 먹이면 쉽게 변질되는 휘발성 화폐다. 거짓이 드러날 때마다, 모순이 증명될 때마다 그 유대는 약해진다. 그리고 그 약함이 핵심까지 세우며들면 준비된 어떤 연설도 피해를 막지 못한다. 이번 경우 핵심을 겨눈 것은 직접적인 질문들이었다.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의 실제 범인은 무엇인가? 사진과 문서에 남은 기록을 왜 부정하는가? 그리고 왜 약속했던 투명성은 지켜지지 않았는가? 나바로의 비판은 불편한 우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문제의 본질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인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정책이나 단발적 실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사춘기처럼 모든 도발에 반응하고 비판을 개인적 싸움으로 바꾸며 자제하지 못해 피할 수 있는 위기를 연속적으로 만드는 사람의 문제였다. 그녀의 설명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앱스타인 사건을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태의 일부로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 뒤에는 묵직한 긴장이 깔려 있었다. 과연 나바로는 어디까지 나아갈 의지가 있는가? 그녀는 자신이 공격받고 자신의 신뢰도가 한때 자신이 밀어올린 프로파간다 기계에 의해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어조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는 결심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문제의 핵심이 단지 한 대통령의 부적절한 인연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그러한 연결을 묵인하고 덮어주는 전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수년간 쌓인 좌절의 무게가 느껴졌다. 정치를 쇼로 전락시킨 현실, 중요한 의제를 복수의 도구로 만든 행태, 그리고 분노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과거라면 용납되지 않았을 행동들을 정상화하는 지도자들. 나바로는 이 암묵적 거래를 끊을 준비가 된 듯 보였다. 그녀는 불길을 드러내면 자신도 불에 탈 수 있고 불길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50대에 접어들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일해왔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마치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조작하듯 국가의 내러티브를 마음대로 다루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상상해보라. 한때는 뉴스가 공적 진실이 되기 전에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쳤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신뢰는 이제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진실이 협상 가능한 말판 조각이 되어버린 권력 게임이다. 나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드러냈다. 문제는 트럼프가 무엇을 했느냐만이 아니라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조차 집요하게 부정하며 단지 그 일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집단 기억의 기록을 지울 수 있다고 믿는 태도였다. 더 불안한 점은 이러한 부정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40살 이상의 누구나 작은 규모에서 본 적 있는 행동 패턴을 반영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를 탓하며 회사의 역사를 재작성해 영웅처럼 보이려는 권력 있는 상사의 직장 내 행태를 떠올려 보라. 이제 그것을 한 나라 전체의 무대에 확대해 보라. 그때 드는 감정은 무력감이다. 사무실에서 사소한 꾸중을 피하려고 쓰던 술수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피하는데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바로의 발언은 자신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드라마를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관객 취급받는 것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특히 90년대를 살아오며 선정적인 언론의 성장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가까운 우정은 권력과 돈으로 덮인 다른 추문들을 떠올리게 한다. 나바로는 그저 아는 사이라는 변명을 무너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꺼내놓았다. 전용기 탑승, 제한된 행사에서의 동석,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차례 기록된 만남들, 불편한 진실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뻔한 관계마저 부정하려는 집착은 개인적인 배신일 뿐 아니라 집단적인 배신으로 들린다. 오늘날 30에서 65살 사이의 대중은 기억에 대해 독특한 감각을 갖고 있다. 사진이 귀하고 소중히 보관되던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고 모든 것이 흔적을 남기는 디지털 시대도 경험했다. 이 전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다. 명백한 증거를 부정하는 것은 절박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나바로가 앱스타인이 트럼프와 말라 메이플스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거나
빅토리아 시크릿 파티와 같은 화려한 행사에서 함께 목격되었다고 상기시킬 때 그녀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부정이 어떻게 집단 인식을 조작하려 하고 또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비추는 행위였다. 이 논의가 더욱 불편한 이유는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있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거의 선택지에 없다는 점이다. 그 대신 선택되는 길은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종종 황당한 대안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투영한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도자들이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사실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아왔던가. 문제는 대통령의 경우 그 왜곡이 작은 집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는 법률,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나바로는 또한 앱스타인 사건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핵심인 인격을 언급했다. 그녀가 보기에 위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엉성한 정책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며 연약한 자존심에 휘둘리는 성격이다. 이 진단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미 알아본 모습이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이견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권력을 이용해 보복하는 리더들. 이런 태도가 대통령 자리에 자리 잡으면 결과는 앙금과 자기 보존 욕구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적 긴장 상태가 된다. 권력자에게 진실이 유연한 것이라면 그 권력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진실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닻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나라가 사실을 제안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 통치당하고 있다는 사실의 무게를 느낀다. 40, 50, 60살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일구어온 이들은 지도자가 진실에 대한 의무를 잃으면 경제, 안전, 사회 보장 등 모든 것이 허약해진다는 것을 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바로의 발언은 더 깊어진다. 그녀는 단순히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 부정이 더 큰 병의 증상이라고 경고한다. 즉, 거짓말을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변화다. 2025년에 심화되는 양극화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 구조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그 신뢰가 사라지면 제도는 장식품이 되고 시민은 이미 결말이 정해진 게임의 구경꾼이 될 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지도자의 발자취를 아는 것이 현재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대통령이 이미지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젊은 시절 어떤 집착을 가졌는지, 패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는지를 아는 것은 그가 직무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을 해석하는 열쇠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비롯해 세계 정세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 전자책은 매우 가치 있다. 이 책은 각 지도자의 뿌리를 교육적이면서도 통찰력 있게 파고들며 과거의 선택과 모순이 오늘날의 지정학을 어떻게 빚었는지 보여준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튜디오의 문은 조용히 닫힐 수 있지만 그 소리는 권력과 돈, 영향력이 얽혀 있을 때 수 킬로미터 밖까지 울려 퍼진다. 스티븐 콜베어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편성 변경이나 방송 시간 재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련의 전략적 움직임이 마치 한 번의 터치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정교하게 맞물린 결과였다. CBS는 대통령과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연계를 가진 상속인이 지배하는 스카이댄스 미디어에 매각될 예정이었다. 이 판에서 콜베어의 날카로운 유머와 매주 이어지는 도발, 그리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집요하게 찌르는 태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잡음 없이 마무리되는 것을 방해하는 실질적 장애물이었다. 취소 발표는 계산된 명분과 함께 나왔다. 이 비용 절감,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 지상파 시청자 감소가 이유로 제시됐다. 그러나 오래 살아오며 공식 내러티브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본 사람은
설명이 맞지 않을 때를 알아본다. 정말로 이유가 재정 문제였다면 왜 방송사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을 끊었을까? 왜 정치적 호의가 필요한 합병 협상이 진행 중인 바로 그 시점이었을까? 언론 보도자료로 이런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아진다. 사건의 연대기는 특히 눈길을 끈다. 월요일, 콜베어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지급된 1600만 달러를 두둑한 뇌물이라고 부른다. 화요일 스카이댄스 사장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동한다. 수요일 CBS는 계약갱신 중단을 발표한다. 이렇게 정확한 순서는 각 단계가 자와 컴퍼스로 그린 듯 계획된 인상을 준다. 언론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규모의 결정이 하루아침에 직접적인 압박 없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압박이 비평가에 대한 보복 전력이 있는 쪽에서 온다면 그림은 더욱 선명해진다. 여기서 걸린 문제는 한 진행자의 운명을 넘어선다. 비판적 공간이 닫히면 행정조정이라는 위장 아래 불편한 목소리를 언제든 없앨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 이제 모든 기자, 코미디언, 평론가는 단지 소송이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제야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정보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공적 토론은 어떤 모습이 될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사라진다면?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영화 같은 장면이었다. 코미디와 심야 뉴스의 거장들이 긴급 호출에 응한 듯 모였다. 무대 세트는 없었지만 그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앤디 코언, 앤더슨 쿠퍼, 존 스튜어트, 존 올리버, 지미 펠런이 한 행사에서 함께 모여 짧은 말과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은 단순한 TV 방송을 넘어선다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한 네티즌은 그 장면을 레이트 나이트의 어벤져스라고 표현했는데 농담 속에도 진실이 있었다. 공통의 적이 있었고 그는 허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예술가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들 중 한 명이 불분명한 이유로 방송에서 사라질 수 있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일 것이다. 비판하고 도발할 자유는 선물처럼 받아 장식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행사하고 강하게 지켜야 하는 권리다. 그리고 그 자유가 공격받을 때 모든 농담과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존재할 권리를 지킬지 아니면 승인된 목소리만 남는 세상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무대에서도 국가의 가장 상징적인 문화기관이 개인적 게임의 말이 되고 있었다. 예술, 외교, 혁신과 연결된 대통령의 이름을 지닌 케네디 센터가 허영심의 연장선처럼 운영되기 시작했다. 예산 삭감, 수입 감소, 공연 취소, 숙련된 경영진을 정치적 동맹으로 교체하는 조치까지 이 모든 것은 문화적 기능 보존보다는 안가품과 권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듯 보였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이름을 딴 오페라하우스 개명 제안이 나왔을 때 그것은 존경의 표시라기보다 도발로 받아들여졌다. 오페라나 성악 예술과 아무 관련 없는 인물의 이름을 역사적 공간에 붙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답은 오래된 약속에 있다. 같은 화폐로 되갚겠다. 나는 보복이다 라는 문구로 찍힌 캠페인, 그리고 두 번째 임기에서 그 약속은 저항을 상징했던 기관과 인물에 대한 구체적 행위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이 패턴은 다른 분야에서도 반복됐다. 대학들은 노골적이든 은밀하든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컬럼비아는 연방 자금 수십억 달러 삭감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합의를 선택했고 그 그림자는 하버드에도 드리워져 있었다. 논리는 단순하다.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라. 이런 환경에서 수세기 전통을 지닌 기관들조차도 공개 발언과 내부 결정을 신중히 계산하게 된다. 중앙 권력의 승인이 생존의 조건이 될 때 독립성에 무엇이 남을까? 한편 이 모든 것을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일상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어떤 연극이 무대에 오를지, 어떤 예술가가 후원받을지, 어떤 연구가 자금을 받을지, 이 모든 것은 공개되지 않은 정치적 정렬이라는 필터를 거친다. 중요한 다큐멘터리가 배급사를 못 찾거나 연극이 일정 문제로 취소되고 강연이 우선순위 변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작지만 누적되는 결정들이 한 나라 전체의 문화, 지적 환경을 재구성한다. 보복 사례가 쌓이면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누구도 질문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화될 때 방법은 무엇일까? 콜베어, 케네디 센터 대학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것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영향력을 이용해 개인 경제적 이해에 맞게 공적 영역을 재편하는 하나의 서사 속 장면들이다. 그리고 이 서사 속에서 평범한 대중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온라인에서 관찰하고 댓글 다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진실은 시청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의 모든 클릭 공유, 그리고 오프라인 대화는 독립적인 목소리의 도달 범위를 넓히고 기업 결정으로 위장된 검열에 맞서는 저항망을 만드는 기회다. 어쩌면 콜베어 같은 인물이 침묵당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그는 흩어진 사실들을 연결해 대중이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게임의 적극적 참여자임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나처럼 불편함을 준다면 그것이 일회성 뉴스 속에 묻히지 않게 하라. 채널을 구독해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말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지지해 메시지의 도달 범위를 넓히며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라. 진짜 토론은 우리 각자가 그것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케네디 센터의 운영은 구조를 더 취약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예산 삭감과 함께 재편되고 있었다. 경험 많은 경영진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는 정치적으로만 맞을 뿐 이곳이 요구하는 경륜이 전혀 없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수입은 줄었고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공연하라는 초청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예술에 대한 관심 부족이 아니라 그 공간이 상징하게 된 것에 대한 혐오였다. 문화기관의 본래 기능이 부식되면 남는 것은 복대 메아리만 울리는 근사한 건물과 무대 위의 생기가 거의 없는 현실뿐이다. 이런 영역 표시의 충동은 예술계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학들도 학문적 논쟁을 훌쩍 넘어서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대학은 은근한 메시지를 받았고 또 어떤 대학은 특정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연방 자금을 대규모로 삭감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을 받았다. 컬럼비아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뿌리째 뽑히기 전에 분쟁을 끝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쪽을 택했다. 하버드도 그 동일한 처벌의 그림자가 역사 깊은 복도를 맴도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권력이 복종을 화폐처럼 요구하는 세상에서 독립성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그렇다면 교육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 지도부가 자율성을 지킬지 아니면 연구 프로그램과 장학금을 살릴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답은 공식 발표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특정 주제를 피하는 교수들의 태도, 권력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행사의 취소, 그리고 활기찼던 강의실에 먼지처럼 새우며드는 자기 검열 속에서 느껴진다. 다양성이 꽃 피어야 할 공간에서 통제는 가장 은밀하고 오래가는 방식으로 뿌리내린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나 교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퍼져나가는 논리는 같다. 독립기관을 승인받은 진열장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렇게 통치하는 이들에게 단순한 운영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서사를 다시 써야 한다. 겉으로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일련의 조치들이 한데 모이면 뚜렷한 모자이크를 이룬다. 그것은 비판이 점차 계산된 박수로 대체되는 환경의 건설이다. 박수가 자동화될수록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는 행위는 더 드물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목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걸까?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벌어지지 않는다. 상징적인 제스처에서 시작해 전략적인 인사로 이어지고 자금 결정을 파고들며
우리가 깨달을 즈음에는 공적 토론이 좁은 틀 안에 갇힌다. 과거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공존하던 공간이 이제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걷는 좁은 복도가 된다. 누군가 멈추거나 뒤돌아가려 하면 뒤에 불이 꺼져 있음을 발견한다. 예술, 교육,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변화의 영향은 기관 차원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에 닿는다. 연구를 꿈꾸던 학생은 자신의 주제가 서랍 속에 묻힌다. 한 극단은 작품이 일부 후원자가 요구하는 긍정적 이미지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원을 잃는다. 교수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실에서 매 단어를 재기 시작한다. 바로 이렇게 쌓이는 작은 양보 속에서 자유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더 불안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효율적인 경영이나 필요한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수의 이해관계에 맞춰 현재를 재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얼마나 많은 공연이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을까? 얼마나 많은 학술 논문이 첫 문장을 쓰기도 전에 자금이 사라져 빛을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사회가 이런 부재를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무엇이 사라지는가이다. 정치가 협상의 산물이라는 말은 있지만 협상과 굴복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관이 권력을 가진 자와의 충돌을 피하는 데만 자신을 맞춰갈 때 본래의 역할은 사라진다. 더 이상 가치와 아이디어의 수호자가 아니라 단일 서사의 검증 도구, 그 내러티브의 장식품이 된다. 그리고 단일 서사는 아무리 세련되어 보여도 그것을 배치한 사람의 얼굴만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이 상황은 문화와 교육의 역할이 도발하고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긴장을 만든다. 그 긴장은 형식적인 연설이나 계산된 이유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것은 땅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 조건이 딸린 예산 삭감을 거부하는 용기, 일부러 상처를 건드리는 의제를 유지하는 결단에서 풀린다. 하지만 한 기관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한번 양보하면 잃은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되돌아가는 길은 개인의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과 공연장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가 모든 침묵의 공간, 빈 무대, 취소된 프로젝트가 자신의 목소리가 잘려나간 한 조각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세심히 살피고 공식 입장을 의심하며 무엇보다 이견이 사라지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큰 위험은 기관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그 본질이 편의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 대체가 굳어지면 더 이상 충격도 분노도 없고 저항 없는 무기력한 수용만 남는다. 그 시점에서 통제는 완성되고 다양성은 추억이 된다. 때로는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면 공격이 아니라 모두가 영원히 잠겨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앨범 속에 잊힌 사진 한 장, 작은 디테일일 수 있다. 퍼지기 시작한 사진들은 어떤 공식 성명으로도 지울 수 없는 종류의 친밀함을 드러냈다. 그들은 우연한 만남이 아닌 신중하게 선별된 축하 자리에서 나란히 있었다. 그 자리는 신뢰와 공유된 이해관계라는 필터를 통과한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다. 파티 속의 모든 얼굴은 이야기를 품고 있고 기록된 모든 존재는 어떤 친밀감, 즉 카메라가 의무가 아닐 때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도널드 트럼프와 제프리 앱스타인의 관계를 이런 렌즈로 보면 단순히 우정을 부인하는 차가운 보도자료 안에 담을 수 없다. 그것은 실질적인 조각들, 발송된 초대장, 예약된 좌석, 이름을 숨길 생각조차 없이 준비된 전용기 일정로 만들어진 서사다. 여행 기록이 행사 날짜와 대조되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패턴이 드러났다. 흩어진 우연이 아니라 불편할 만큼 자주 반복된 빈도였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모든 이동이 기술로 추적되는 시대에
수년간 이어져 온 발언과 모순되는 달력을 마주하는 무게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소수만 알던 세부 사항은 앱스타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트럼프의 세계를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단발적 만남이 아니라 수십 년을 가로지르는 복수의 연결이 있었고, 그것은 사업, 호의, 심지어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난 중계를 통해 강화됐다. 행사 공급업체, 경호원, 심지어 전직 직원들까지 누군가 다가오면 대화를 끊거나 특정 이름은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 서둘러 끝내는 전화 통화에 대한 내부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런 정보들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들을 연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가 사용한 언어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앱스타인의 악명 높은 섬에 가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자신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라고 표현했다. 누구에게나 이런 단어 선택은 불편함을 준다. 심각한 범죄와 연루된 장소에 가지 않은 것이 어떻게 잃어버린 명예처럼 표현될 수 있는가? 여기서 드러난 실수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아직 깊이 다뤄지지 않은 또 다른 지점은 이런 사건들 사이를 오가는 변호사 네트워크다. 트럼프 주변에는 과거 믿기 어려운 방어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앱스타인과 기슬레인 맥스웰 사건의 핵심 인물들과 연결돼 있다. 이것은 좁고 밀접한 네트워크이며 공개적인 찬사와 과거의 협력이 신뢰의 장을 만든다. 외부에서 보면 이는 진실을 공정하게 추구하는 태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심지어 보좌관 없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회동 기록도 있다. 이 연결들은 단순한 직업적 우연이 아니다. 법조계에서의 가까움은 곧 접근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접근은 공식적으로 질문이 나오기 전에 버전을 만들고 질문을 예측하며 답변을 리허설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 사이 대중은 여전히 파편을 이어붙이며 상황을 본다. 여기에는 사진 몇 장, 저기에는 증언 하나, 그리고 해명을 하기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낳는 부분적 확인이 있다. 그 누적된 효과는 절대 끝나지 않는 열린 결말의 서사다. 그것은 합법적인 호기심과 왜곡된 해석을 동시에 먹여 살린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한 요소가 하나 있다. 이러한 폭로가 지닌 문화적 무게다. 수년간 트럼프는 사업, 유명세, 정치가 결합된 이미지를 쌓아왔다. 그 매력의 일부는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간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 세계가 학대와 착취의 스캔들로 오염돼 드러나기 시작하면 매혹은 혐오로 변한다. 그의 카리스마를 떠받쳤던 무대는 이제 명성의 균열을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누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차원을 넘어 책임으로 옮겨간다. 법적 책임이 아니라 재판이 없어도 존재하는 도덕적 책임 말이다. 결국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당시에도 알았다면 수많은 자리를 함께한 그 사람에 대해 권력 있는 누구라도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어쩌면 어떤 답도 사진, 명단, 기록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투명성은 여전히 멀리 있다는 데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하기 전까지 새롭게 드러나는 모든 조각은 사건을 끝내기보다 그것이 결코 끝난 적이 없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공기가 피부에 내려앉는 아침, 단번에 눈길을 끌만한 일은 아니었던 한 게시물이 된 본진호의 SNS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름도 구체적인 사실도 없었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질문만 남기도록 계산된 문장들이었다. 내가 본 것은 내 뿌리까지 뒤흔들었다.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수십 년간 정치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런 메시지가 결코 무해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기름통 옆에서 그어지는 성냥불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마음속에 스며드는 질문은 하나다. 본진호는 그 말로 누구를 불태우고 싶었던 것일까? 경찰 출신으로 논평가가 되었고 이후 트럼프 체제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은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지닌 파급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앱스타인이나 기록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의 청중은 이미 그 도발을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함축과 생략이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대통령 덕분에 자리와 인지도를 얻은 그가 어떻게든 공식 서사에 흠집을 내는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행보를 이해하려면 충성이 투자가 아닌 닻이 되는 순간을 봐야 한다. 본진호는 어디에 부패가 있든 드러내는 시스템과 맞서는 병사의 이미지를 팔아 입지를 쌓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가 속한 행정부 내부에서 발언할 수 있는 한계가 그의 브랜드를 옥죄기 시작했다. 침묵하면 자신이 부수겠다고 한 기계에 삼켜질 위험이 있었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가장 위험한 중간 지점이었다. 직접 고발하지 않고 암시만 하며 정면 공격 대신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 많은 사람이 놓쳤지만 그의 전략에는 복수의 목표가 있었다. 충성스러운 핵심 지지층에게 그는 여전히 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수호자였다. 트럼프 측근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무시해도 될 애매한 암시일 뿐이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모든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체스의 한 수처럼 해석됐다. 누구에게 먼저 압박을 가할까? 어떤 이름이 전장에 불려 나왔다고 느낄까? 여기서 물밑에서 끓는 미세한 갈등이 생겨난다. 말을 애매하게 둠으로써 본진호는 각기 다른 집단이 자신이 쓴 글에 각자의 두려움을 투영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언터체이블한 인물들에 대한 폭로라고 상상했고, 다른 이들은 앱스타인 사건의 내러티브를 둘러싼 내부 전쟁의 또 다른 장면이라고 여겼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 반응했다. 그 사이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는 즉각적인 반향이 일었다. 참모들은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식 채널 밖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포위망속 같았다. 작은 의사소통 실수 하나가 의심을 키울 수 있었고, 그래서 복도에서 나눈 짧은 속삭임이나 오래 머무는 시선마저 과도한 무게를 얻게 됐다. 흥미로운 것은 본진호의 태도가 동시에 방패이자 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방패로서는 자신을 도전자의 이미지로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공개적인 적으로 선을 넘지 않았다. 칼로서는 그는 언제든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폭로할 수 있는 정중을 지니고 있음을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그러자 불편한 질문이 떠오른다. 충성이 선별된 용기의 공개 시연에 의존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본진호는 매번 애매한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대중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의 신뢰를 약화시켰다. 이것은 상호 파국을 두려워하는 불안정한 균형이었다. 하지만 다른 게임도 진행 중이었다. 우파 정치권을 둘러싼 논평가와 인플루언서 집단이 기회를 감지하고 있었다. 일부에게 그 확실함의 공백은 자신들의 이론을 주입해 공식 침묵에 불만을 가진 팔로워를 끌어올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그 결과 본진호의 수수께끼는 그조차 예측하지 못했을지도 모를 층위를 더하며 상충하는 해석으로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팔아온 단일한 이미지는 느리지만 꾸준히 부식됐다. 그리고 그 부식 속에서 본진호는 언제든 대통령과 결별할 수 있는 인물처럼 부각됐다. 비록 그것이 그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 모호함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 장면은 더 큰 성찰로 이어진다. SNS 시대에 정치는 법률이나 행정 명령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짧은 영상, 단 몇 초의 문장, 여론의 거친 바다에 던져진 미끼로도 움직인다. 그리고 그 미끼가 내부에서 나올 때 충격은 훨씬 더 거세다. 의심을 심는 이는 적이 아니라 어제까지 같은 참호 속에 있던 사람이다. 본진호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끝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이미 보여준 것만으로도 지금의 권력 게임에서 정보와 평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 동전을 그는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오늘 그것을 공중에 던질지 아니면 주머니 속에 넣어둘지를 매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서스펜스 속에서 긴장은 이어진다. 그의 모든 발언, 모든 인터뷰는 뜨거운 분석의 재료가 된다. 그 사이 판 위의 말들은 움직인다. 그 목적은 반드시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무도 이 싸움에서 무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이야기의 줄기가 마침내 하나로 모이고 서사가 완성된 듯 보일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모든 것이 드러난 뒤에는 무엇이 남는가? 그 답은 결코 위안이 되지 않는다. 남는 것은 이 권력의 장에는 결코 순수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다. 동맹은 만들어지는 속도만큼이나 빨리 무너지고 약속은 즉각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동안만 지속되며 진실은 하나의 가변 자원처럼 다듬어져 받아들일 수 있거나 이익이 되는 형태로 조정된다. 그럼에도 바로 이 뼈아픈 인식 속에 진짜 변화의 가능성이 깃들어 있다.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스스로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단적인 인식이 계산의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 왜곡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가장 확신에 찬 전략가조차 물러선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최근의 폭로를 논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줄거리는 이미 형성되고 있다. 그 줄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이들과 여전히 규칙을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 의해 키워진다. 이 문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 한 이야기가 끝나면 그것은 곧 다른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그 새 출구 뒤로 이미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의도를 품은 발걸음. 전략적 움직임 직전의 침묵은 언제나 행동의 소음보다 더 묵직하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가장 드러나는 대답은 잘 준비된 문장이 아니라 길게 이어진 침묵, 계산된 머뭇거림,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피하는 시선 속에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사실들을 아는 것을 넘어선다. 그 사실을 만든 사람들을 깊이 파고드는 일이다. 한 지도자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이나 공개 연설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의 성장 과정, 초기 선택, 정신을 단단하게 만든 패배, 허영심을 키운 승리, 그리고 평생 반복되어 온 패턴을 되짚는 것을 포함한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오늘 펼쳐지는 많은 일이 이미 수십 년 전 그들이 맺은 동맹, 맞서기로 한 적, 그리고 카메라 밖에서 길러진 습관 속에서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지도를 바라보다가 지금의 길이 여행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닦여왔음을 깨닫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내가 소개하는 독점 전자책의 핵심이다. 그것은 표면적인 기사 기록을 넘어 젊은 시절, 부상, 그리고 전 세계 판도를 직접 움직이는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그려낸다. 단순한 흥미 위주의 정보 모음이 아니라 몸짓, 합의, 그리고 전략적 의미를 품은 침묵을 해독하기 위한 가이드다. 이 뿌리를 이해하면 독자는 오늘의 지정학적 움직임을 더 넓고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넣는다. 이 콘텐츠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당신이라면 무언가가 마음을 건드렸을 것이다. 그것이 분노이든 답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든 더 깊이 알고 싶은 필요이든 혹은 함께 나누고 싶은 충동이든 그래서 나는 분명한 초대를 보낸다. 앞으로의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댓글을 남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함께 성찰할 수 있도록 영상을 좋아요로 지지해달라. 이 이야기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 쉽게 주어진 답을 거부하는 당신의 시선에 감사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눈은 예리하게 마음은 끊임없이 깨어있도록 그래야만 가장 어려운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